바로 그때 총회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 변호사가 들어오고 있었고 그 뒤로 경찰관 5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왔다. 경찰이 왔어. 강민준입니다. 저는 강대식 어르신의 손자이고 지난 2달간 조합 내부에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저는 총회장 앞으로 걸어나가며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박철수 조합장과 공범들은 2년간 51억 원을 횡령했고 17명의 독거노인들을 속이고 협박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제 할아버지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억울함에 쓰러지셨고 3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전화를 받지 않은 것도 관심을 갖지 않은 것도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저는 박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이 할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경찰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철수 씨 횡령, 사기, 공갈, 뇌물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박철수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이모의 울먹이는 목소리. 그 순간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고 사무실 바닥에 검은 액체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날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떠날 줄 몰랐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외면했을 뿐이죠. 이야기는 그로부터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4년 3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재개발 구역 3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할아버지는 혼자 아침을 드시고 계셨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봄 햇살이 낡은 식탁 위를 비추고 할아버지는 늘 그러셨듯 혼자서도 상을 가득 차려 놓으셨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손자가 좋아하던 반찬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빈 건너자리를 바라보시며 천천히 수저를 드셨습니다. 그 자리는 제가 앉던 자리였죠. 10년 전 대학교 입학하며 서울로 올라온 뒤로 단 한 번도 채워진 적 없는 빈자리. 식탁 옆 낡은 벽시계가 오전 7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할아버지의 손이 벽에 걸린 옛날 전화기로 향했습니다. 수화기를 드는 주름진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여보세요? 민준아?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아니구나. 할아버지가 잘못 걸었네. 할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으며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사실 잘못 건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받지 않았을 뿐이죠. 그 시각 저는 강남구 테헤란로에 반짝이는 오피스 빌딩 27층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계팀 과장 강민준. 명함에 박힌 그 직함이 제 전부였습니다. 진동하는 핸드폰 화면에 할아버지라는 이름이 떴지만 저는 회의 자료를 정리하며 통화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중에 전화드리지 뭐. 그게 제가 할아버지께 한 마지막 거짓말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할아버지 댁에 등기우편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천호재개발조합이라는 발신인 이름이 적혀 있었죠. 할아버지는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펼쳐보셨습니다. 재개발 사업 토지 및 건물 양도 동의서,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히 적힌 서류. 할아버지는 한참을 들여다보시다가 서류 맨 아래 할아버지 이름 옆에 찍힌 도장을 발견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사용하신 그 사각 도장.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내용을 읽어보니 보상금은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3억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주변 부동산에서 들은 바로는 최소 6억은 받아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주 날짜는 불과 한 달 뒤였습니다. 이게 무슨... 할아버지는 급히 서랍을 뒤지셨습니다. 평소 고이 보관하시던 도장함을 꺼내셨죠. 그런데 도장함 안에 도장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넣어두셨는데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가 가져갔을까?
할아버지는 며칠 전 조합에서 온 직원이 떠올랐습니다. 친절하게 웃으며 차 한 잔 얻어 마시고 갔던 그 젊은 직원. 할아버지가 화장실 간 사이 그가 혼자 거실에 있었던 순간이 설마 그때 할아버지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합 사무실로 전화를 거셨죠. 수십 번의 신호음 끝에 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천호 재개발조합입니다. 저기 제가 강대식인데요. 오늘 받은 서류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아, 강대식 어르신. 동의서 잘 받으셨죠? 이미 어르신께서 도장 찍으신 거라 이제 절차 진행하면 됩니다. 아니, 저는 도장을 찍은 적이 없는데요. 누가 제 도장을? 어르신, 농담하시는 거죠? 여기 분명히 어르신 도장 찍혀 있는데요. 연세 드시니까 깜빡하신 거 아닙니까?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니, 정말 저는 어르신 이미 동의하신 건데 이제 와서 번복하시면 곤란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니까 그냥 순순히 협조해 주세요. 한 달 뒤에 이주하시면 됩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을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가슴이 답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살던 집, 손자와 함께 살던 추억이 가득한 집, 그 집에서 쫓겨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게 전화를 거셨죠. 제 목소리를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손자에게 이 억울한 일을 말씀드리고 싶으셨던 거죠.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하지만 저는 그날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 회의가 있다는 이유로, 거래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저 바쁘다는 이유로 할아버지의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시며 평생을 살아온 그 집, 그 동네를 떠올리셨죠. 골목 어기 슈퍼 아저씨, 옆집 할머니, 아래층 아주머니, 30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 그들도 같은 서류를 받았을까요? 새벽 2시 할아버지는 가슴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죠. 하지만 구급차를 부를 생각은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손자에게 전화를 걸고 싶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목소리를 듣고 싶으셨던 겁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번호를 눌렀죠. 따르릉, 따르릉. 저는 그날도 자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진동 모드였고 침대 옆 탁자 위에서 소리 없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 소리조차 듣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통화 연결을 포기하고 문자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곤란한 일이 생겼는데. 하지만 문자는 끝까지 작성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고 할아버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우유 배달 온 아주머니가 현관문 틈으로 쓰러진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급히 119가 불렸고 할아버지는 응급실로 실려가셨죠. 뇌출혈이었습니다. 오전 9시 이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빨리 와. 그때서야 저는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사무실 동료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할아버지가 어제 여러 번 전화하신 게 떠올랐죠. 왜 받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바빴던 걸까? 저는 회사를 뛰쳐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30분이 30년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저를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대뇌 광범위 출혈로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할아버지, 온몸에 연결된 기계들,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계신 할아버지를 보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할아버지는 3일 동안 의식을 되찾지 못하셨고 그대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할아버지 유품을 정리하던 중 저는 그 등기우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위조된 도장이 찍힌 동의서를.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억울함에 쓰러지신 거였구나. 제가 전화라도 받았더라면, 제가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영정사진 속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제가 대학 합격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할아버지는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저는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할아버지를 제대로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조합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독거노인 17명이 같은 방식으로 동의서를 위조당했고 모두 턱없이 낮은 보상금으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강대식 어르신 손자분이시죠? 저도 같은 동네 사는 사람인데 우리 아버지도 같은 일 당하셨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조합에서 도장 훔쳐다가 위조하는 건 다 아는데 증거가 없어요. 경찰도 민사 문제라고 손 놓고 있고 이거 완전히 조직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물었습니다. 조합장이 누군가요? 박철수라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완전 사기꾼이에요. 건설사, 구청이랑 다 짜고 하는 거라던데. 박철수?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10년간 대기업 회계팀에서 갈고 닦은 제 능력. 숫자 하나 틀리지 않게 장부를 분석하고 비리를 찾아내는 일. 그 능력을 이제 제대로 쓸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영정 앞에서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반드시. 그날 밤 저는 회사에 휴직계를 냈습니다. 그리고 천호재개발조합 채용 공고를 검색했죠. 마침 인턴 모집 공고가 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할아버지의 낡은 도장을 손에 쥐고 저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할아버지가 전화를 거시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고 제가 통화 거절 버튼을 누르던 손가락이 보였습니다. 그 손가락이 할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장례식장 밖 흡연실에서 담배를 물고 서 있을 때였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죠. 강대식 어르신 손자분 맞으시죠? 고개를 들자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정장 주머니에서 구겨진 휴지가 삐져나와 있었죠. 네, 그런데요. 저도 같은 일 당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한 달 전에 똑같은 서류 받으시고 항의하러 조합 갔다가 계단에서 떨어지셨어요. 조합에서는 아버지가 실수로 넘어진 거라고 했지만 그날 CCTV가 고장이었대요. 하필 그날만 제 손에 쥔 담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동네 독거노인들 다들 같은 수법으로 당하고 있어요. 도장 훔쳐가서 위조하고 보상금은 시세의 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속이고 항의하면 사고가 나요.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조사했어요. 피해자가 17명이에요. 전부 70대 이상 독거노인들. 가족 없거나 연락 안 되는 사람들만 골라서 한 거예요. 수첩을 넘겨보니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도 그중 하나였죠. 경찰은 뭐라고 하던가요? 민사 문제라고 손 놓고 있어요. 증거가 없다고. 조합에서는 모든 동의서가 합법적이라고 우기고 있고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그리고 그 범죄의 희생자 중 한 명이 제 할아버지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야. 계획된 살인이지. 장례를 마치고 다음 날 저는 천호동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30년을 사신 그 동네.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 낯익은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철거 예정 팻말이 붙어 있었고
빈집들이 늘어나 있었죠. 슈퍼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앉아 계셨습니다. 할아버지와 친하셨던 옆집 박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 민준이에요. 할머니는 저를 보자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민준이, 대식이 영감이 그렇게 가시다니. 내가 그날 아침에 봤을 때만 해도 멀쩡하셨는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무슨 일 있었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조합에서 사람들이 와서 도장을 가져갔어. 나도 당했고 대식이 영감도 당한 거야. 차 마시자고 집에 들어와선 화장실 간 사이에 도장을 훔쳐가더라고. 그럼 할머니도 동의서에 억지로 도장 찍힌 거지. 우리가 뭘 알겠어. 나중에 알고 보니 보상금도 터무니없이 적고 항의하려고 했더니 조합에서 협박하더라. 노인네가 괜히 말 많으면 사고 난다고.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김씨 영감은 그 말 듣고 일주일 뒤에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어. 이씨 할머니는 길에서 차에 치일 뻔했고 다들 무서워서 입 다물고 있는 거야.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 약자들을 상대로 벌이는 학살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반드시 해결할게요. 증거를 모아서 조합을 무너뜨릴 겁니다. 민준아, 위험해. 그 사람들 조직적으로 움직여. 구청이랑도 다 짜고 있다고 하더라. 괜찮아요. 저 회계사예요. 숫자 다루는 건 제 전문이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회사 동기이자 변호사인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왜 그래? 재개발 사기 사건인데 법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몰라서. 카페에서 만난 정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위조된 동의서, 17명의 피해자, 조직적인 협박까지. 정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더니 말했습니다. 이거 단순 사기가 아니야. 문서 위조, 공갈, 협박, 횡령까지 다 엮여 있어. 자칫하면 살인 방조까지 갈 수 있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증거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위조된 도장, 실제 계약서, 조합 내부 장부, 녹취록. 이런 게 있어야 기소할 수 있어. 내부 자료는 어떻게 구해? 정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내부에 들어가야지. 조합 직원으로. 바로 그거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방법과 정확히 일치했죠. 근데 민준아, 이거 위험한 일이야. 들키면 너도. 상관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아버지 전화 한 통 제대로 못 받아서 이렇게 된 거야. 이제라도 제대로 해야지. 정우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법적으로 도와줄게. 증거 확보되면 바로 고소장 준비할게. 그날 밤 저는 천호재개발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채용 공고 메뉴를 클릭하자 사무보조인턴 채용이라는 글이 떠 있었죠. 모집 인원 1명. 지원 자격 학력 무관, 경력 무관. 우대사항 회계 또는 사무 경력자. 완벽했습니다. 회계팀 과장 경력이 있는 저로서는 합격이 거의 확실한 조건이었죠. 하지만 제 진짜 이력을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대기업 회계팀 과장이 왜 동네 조합 인턴에 지원하겠어요? 저는 새로운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진짜로, 학력은 전문대 졸업으로, 경력은 소규모 회계사무소 1년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란에는 이렇게 썼죠. 할아버지께서 이 동네에 사셨는데 돌아가신 후 할아버지가 사랑하셨던 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다만 기여의 방식이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뿐이죠. 지원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후회만 하는 손자가 아니었습니다. 복수자가 된 겁니다. 3일 후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강민준 씨 맞으시죠? 천호재개발조합입니다. 서류 심사 통과하셨고요. 내일 면접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네, 물론입니다.
그럼 내일 오전 10시에 조합 사무실로 오세요. 주소는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평소 입던 명품 정장 대신 이마트에서 산 싸구려 정장을 입었죠. 머리도 일부러 덜 다듬었습니다. 평범하고 순해 보이는 청년. 그게 제가 연기해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천호재개발조합 사무실 앞에 섰습니다. 3층짜리 낡은 상가 건물 2층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담배 냄새와 커피 냄새가 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지원자분이세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사무실 안쪽 유리방으로 들어가자 5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철수 조합장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그 얼굴에서 저는 할아버지를 죽인 살인자를 봤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지원자 강민준입니다. 아, 네네. 앉으세요. 이력서 봤는데 회계사무소에서 일하셨네요? 네, 1년 정도 일했습니다. 그럼 장부 정리 같은 거 할 줄 아시겠네요? 네, 기초적인 건 가능합니다. 박철수가 제 이력서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 조합에 지원하셨어요? 솔직히 여기 급여가 회계사무소보다 적을 텐데. 준비한 대답이었습니다. 사실 제 할아버지가 이 동네에 사셨어요.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평생 사랑하셨던 동네라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면 할아버지께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것 같아서요. 박철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할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이름을 말하면 들킬 수도 있었죠. 하지만 거짓말을 하자니 나중에 더 큰 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강대식입니다. 강대식. 아, 맞다. 최근에 돌아가신 분 중에 그분 계셨네요. 어르신이 워낙 조용하게 사셔서 박철수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죽인 사람인데도요. 이 인간이. 네, 할아버지께서 평소에 조용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요. 그럼 언제부터 출근 가능하세요? 당장 내일부터라도 가능합니다. 좋아요.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수습기간 3개월이고 급여는 월 200만 원입니다. 박철수가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죠. 할아버지를 죽인 그 손을. 악수하는 순간 저는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이 손으로 너희를 무너뜨리겠다. 첫 출근 날 저는 조합 사무실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은 총 5명. 박철수 조합장, 40대 여성 회계사 이수진, 30대 남성 총무 김성호, 20대 여직원 2명. 그리고 이제 저까지 6명이었죠. 민준 씨, 여기 앉으세요. 당분간은 서류 정리나 복사 같은 기본적인 업무 배울 거예요. 이수진 회계사가 제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조합장실 바로 옆 회계실 안쪽 구석 자리였죠. 완벽한 위치였습니다. 조합장실 문 여닫는 소리도 들리고 회계장부도 볼 수 있는 위치. 감사합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후후, 젊은 사람이 예의도 바르네. 요즘 애들은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던데. 이수진은 친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이 범죄의 공범일까요? 아니면 모르는 걸까요? 일주일간 저는 완벽한 신입 직원 연기를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복사하고 서류 정리하고 커피 타다 드리고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죠. 그저 순진하고 성실한 청년의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시간 조합장실에서 박철수와 김성호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번 달에 또 오가구 처리해야 해. 다음 주까지 동의서 받아와. 조합장님, 그래도 이제 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강대식 씨 사건 이후로 주민들이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걱정 마. 경찰이랑은 이미 다 이야기했어. 구청 공무원들도 우리 편이고 증거만 안 남기면 돼. 알겠습니다. 저는 복사기 앞에서 복사하는 척하며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핸드폰 녹음 앱이었죠. 증거 하나가 확보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박철수는 저를 완전히 믿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 이 서류들 파일링 좀 해줄래요? 회계실 서랍에 넣어두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다가 저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 명단과 실제 보상금 내역이 적힌 장부였죠. 시세 6억인 땅을 3억으로 속이고 차액 3억은 조합장과 건설사가 나눠 가지는 구조였습니다. 17명 X 3억 51억. 이들이 빼돌린 총액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모든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확하게 한 장 한 장 찍어 나갔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뭐 하세요? 뒤에서 이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수진 회계사가 문간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제 손에는 조합비리 장부를 촬영하던 핸드폰이 들려 있었죠. 1초가 1분처럼 느껴졌습니다. 끝났다. 들켰어. 하지만 10년간 대기업에서 단련된 제 침착함이 발동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리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 당황한 게 아니라 당황한 척하는 연기였죠. 아, 회계사님. 깜짝이야. 뭐 하시는 거냐고 물었는데요. 이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제 핸드폰 화면을 향했죠. 저는 재빨리 화면을 그녀에게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마지막으로 찍은 건 일반 업무 서류였어요. 비리 장부는 그 전에 이미 촬영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죄송해요. 업무 내용을 까먹을까봐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아직 일이 서툴러서 사진 찍으면 안 된다는 거 몰라요? 회사 기밀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순진하고 실수투성이인 신입 직원의 모습으로요. 이수진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만이에요. 다음에 또 그러면 조합장님께 보고할 거예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수진이 돌아서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저는 벽에 등을 기댔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위험했다. 정말 위험했어.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 성실한 신입 직원이었죠. 아침에 제일 먼저 출근해서 사무실 청소를 하고 커피를 타고 복사를 하고 저녁에는 제일 늦게 퇴근했습니다. 박철수 조합장은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자주 칭찬했어요. 민준 씨, 요즘 젊은 애들 중에 이렇게 성실한 사람 보기 힘든데 우리 조합에 와줘서 고맙네. 감사합니다, 조합장님. 제가 배울 게 많아서요. 하지만 제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매일 밤 퇴근 후 저는 낮에 촬영한 자료들을 정리했어요. 비리장부 위조동의서, 주민명단, 보상금 내역.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가는 증거들. 2주가 지나자 저는 조합의 비리 구조를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박철수 조합장을 중심으로 건설사 대표 황진수, 구청 도시계획과장 최민수가 삼각구도를 이루고 있었죠. 그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돈을 나눴고 그 돈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상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만나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을 포착해야 했어요. 서류만으로는 변명의 여지가 있었거든요. 어느 금요일 오후 기회가 왔습니다. 민준 씨,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회의록 작성 좀 부탁할게요. 김성호 총무가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시에 어디서 하나요? 저녁 7시 강남 모처에서. 위치는 당일에 알려줄게요. 외부인이니까 비밀로 해야 해요. 외부인과의 비밀 회의. 이건 분명 건설사, 구청과의 뒷거래 자리였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 주말 동안 저는 변호사 정우와 만나 작전을 짰습니다. 화요일에 그들의 회의가 있어. 건설사 대표랑 구청 공무원이 온대. 완벽한 타이밍이네. 녹음은 필수고 가능하면 영상도 찍어야 해. 문제는 회의실 안에 카메라를 어떻게 설치하느냐야.
정우가 가방에서 작은 기기를 꺼냈습니다. 볼펜처럼 생긴 초소형 카메라였죠. 이걸 써. 회의 테이블에 자연스럽게 놓으면 돼. 배터리는 3시간 가니까 충분할 거야. 고마워, 정우야. 민준아, 조심해. 들키면 너도 위험해질 수 있어. 알아.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올지 모르잖아. 화요일이 밝았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해서 일했지만 제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오후 5시 김성우가 제게 회의 장소를 알려줬습니다. 강남 JW 호텔 17층 VIP룸. 6시 50분까지 와서 대기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녁 6시 40분, 저는 호텔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이런 곳에서 주민들의 피땀 어린 돈을 나누는 거였죠. 17층 VIP 룸 앞에는 김성우가 서 있었습니다. 민준 씨, 안에 들어가서 녹음기 준비하고 있어요. 회의 시작하면 들어와서 회의록 작성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자 넓은 회의실이 나타났습니다. 긴 테이블에 의자가 6개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음료와 과일이 준비되어 있었죠. 저는 회의록 작성 자리에 앉으며 주머니에서 볼펜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중앙에 볼펜 꽂이가 있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카메라 볼펜을 거기에 꽂았습니다. 각도를 확인하니 테이블 전체가 화면에 잡혔죠. 10분 후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 조합장이 제일 먼저 들어왔고 그 뒤를 50대 중반의 남자가 따라왔습니다. 비싼 수트를 입고 금시계를 찬 남자. 건설사 대표 황진수였죠. 조합장님, 오랜만입니다. 황 대표님, 잘 지내셨죠? 마지막으로 40대 후반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공무원 특유의 딱딱한 차림새. 구청 도시계획과장 최민수였어요. 다들 모이셨네요. 시작하시죠. 박철수가 자리에 앉으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쪽에 있는 친구는 우리 조합 신입 직원이에요. 회의록 작성하는 애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황진수와 최민수가 저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눈에 저는 그저 심부름하는 청년일 뿐이었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재개발 일정, 건설 계획 같은 공식적인 이야기가 오갔어요. 하지만 20분쯤 지나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황진수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두꺼운 봉투 3개가 나왔어요. 이번 달 정산 금액입니다. 조합장님 8천, 과장님 3천, 그리고 우리 쪽 처리 비용 9천. 제 손에 쥔 펜이 떨렸습니다. 8천만 원, 3천만 원. 총 2억. 한 달에 이 정도 금액이 오간다면 지난 2년간 얼마나 많은 돈을 빼돌렸을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덕분에 허가도 빨리 났고요. 박철수가 봉투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다음 달에는 5구역 주민들 처리해야 하는데 그쪽 보상금이 좀 큰 편이라 걱정 마세요. 똑같이 하면 돼요. 도장 훔쳐서 위조하고 보상금은 반으로 줄이고. 최민수 과장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민들이 좀 의심하는 것 같던데요. 강대식 씨 사건 이후로. 황진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 노인은 알아서 죽었으니까. 병원에서 자연사로 처리됐고. 박철수의 말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알아서 죽었다니. 할아버지가 스트레스로 쓰러진 게 그들에게는 그저 알아서 죽은 거였습니다. 이 인간들. 저는 펜을 쥔 손에 힘을 줬습니다.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었죠. 다음 주부터 5구역 작업 시작할게요. 독거노인 7명 리스트 뽑아놨어요. 박철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명단이었죠. 좋습니다. 그럼 한 명당 3억씩 차액 발생하니까 7명이면 21억. 분배는 똑같이 하시죠. 회의는 1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들은 주민들을 마치 물건처럼 이야기했어요. 처리한다, 정리한다, 제거한다.
사람이 아니라 장애물 취급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세 사람은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회의록을 정리하는 척하며 볼펜 카메라를 재빨리 회수했어요. 모든 게 녹화됐다. 결정적 증거를 잡았어.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정우에게 영상을 전달했습니다. 정우는 영상을 보며 충격에 휩싸였어요. 이거 완전히 조직 범죄잖아. 뇌물, 횡령, 공무원 매수, 문서 위조. 이 정도면 고소할 수 있어? 당연하지. 이건 10년 이상 확정이야. 구속 수사도 가능하고. 그럼 언제 고소할 거야? 정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해.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해. 뭔데? 피해자들의 진술이야.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고소해야 더 강력해져. 그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피해자들이 두려워서 입을 다문다면 의미가 없었죠. 주민들을 설득해야겠네. 위험할 거야. 조합에서 협박할 수도 있어. 해야지. 할아버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그날 저녁 저는 할아버지와 친하셨던 박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촬영한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조합장들이 돈 나누는 장면이에요. 영상을 본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 나쁜 것들. 우리 돈을 저렇게. 할머니, 이제 고소할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도와주셔야 해요. 내가 뭘? 피해 사실을 진술해 주세요. 도장 훔쳐간 것, 협박당한 것 모두요. 할머니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같이 나서야 해요.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셨습니다. 두려움이 얼굴에 역력했죠. 민준아, 무섭다. 저 사람들이 우릴. 할머니, 이대로 살 순 없잖아요. 할아버지도 그렇게 가셨고, 다음은 누가 당할지 몰라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알았다. 내가 나설게. 대식이 영감을 위해서라도. 그날부터 저는 피해 주민들을 한 명씩 찾아다녔습니다. 할머니가 소개해 주신 분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피해자 가족들. 17명 중 12명이 함께 고소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증거도 있고 피해자들도 모였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박철수가 저를 조합장실로 불렀습니다. 민준 씨, 잠깐 들어와 봐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들킨 걸까? 조합장실로 들어가자 박철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이수진 회계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제가 촬영했던 서류들의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촬영했던 비리 장부의 사본들이었죠. 박철수 조합장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관통했습니다. 끝났다. 완전히 들켰어.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저는 최대한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10년간 회사에서 익힌 포커페이스였죠. 박철수가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준 씨, 이거 뭔지 알아요? 서류 같은데요? 이 서류가 누군가 몰래 촬영됐어요. 각도를 보면 회계실 책상에서 찍은 것 같은데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천히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했어요.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이게 누가 그런 짓을? 바로 그때 이수진 회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합장님, 그건 제가 복사한 겁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철수와 저, 그리고 이수진. 세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얽혔죠. 저는 이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회계사님이요? 왜요? 박철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제 개인 파일로 백업하려고 했어요. 실수로 각도가 이상하게 나온 것 같네요. 백업이요? 회사 서류를 개인적으로 복사하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수진은 담담하게 대답했고 박철수는 미심쩍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회계사를 완전히 적으로 돌리기엔 부담스러웠던 걸까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둘 다. 네, 조합장님. 조합장실을 나오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복도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있는데 이수진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점심시간에 밖에서 만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그녀는 그 말만 남기고 회계실로 돌아갔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조합 근처 작은 식당에서 이수진을 기다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재개발 지역의 낡은 건물들, 곧 사라질 풍경들이었죠. 이수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제 맞은편에 앉더니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당신이 찾고 있는 거요. 진짜 증거들. 저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작고 가벼운 물건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직감했죠.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수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공범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년 전 이 조합에 들어왔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평범한 재개발 조합인 줄 알았죠. 근데 3개월쯤 지나니까 보이더라고요. 장부가 이상한 거, 보상금이 시세보다 너무 낮은 거. 그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처음엔 조합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협박하더라고요. 입 다물지 않으면 내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피해자였던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묵인했어요. 매달 보너스 몇백씩 받으면서 양심을 팔았죠. 근데 이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대식 어르신이 돌아가셨을 때 그분이 병원 가기 전날 조합에 전화하셨거든요. 제가 받았어요. 도장을 누가 훔쳐갔냐고 억울하다고 울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업무 매뉴얼대로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그분을 죽인 것 같았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그리고 당신이 들어왔을 때 강대식 어르신 손자라고 했을 때 알았어요. 당신이 뭘 하려는지. 저는 USB를 꽉 쥐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속죄하고 싶어요. 이제라도. 그날 저녁 저는 정우와 함께 USB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상상 이상의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2년간의 모든 횡령 내역, 비밀 계좌 정보, 구청 공무원들에게 건넨 뇌물 목록, 건설사와 나눈 이익금 분배 내역,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주민들을 협박했던 녹취록이었습니다. 말 많으면 사고 난다. 조심하시오. 가족들 안전하게 지키고 싶으면 조용히 해. 경찰이 우리 편인데 누가 당신 말 믿겠소? 협박 내용을 들으며 정우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건 조직 폭력배 수준이야. 이 정도면 기소할 수 있지? 당연하지. 횡령, 배임, 공갈, 협박, 뇌물공여. 다 엮으면 실형 15년은 나올 거야. 언제 고소할 거야? 정우가 달력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조합 정기 총회가 있지? 그날 주민들 다 모이잖아. 총회에서 폭로하자는 거야? 응. 증거도 다 공개하고 경찰도 대기시키고 도망 못 가게 현장에서 체포하는 거지.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성실하게 일했고 박철수에게도 더 공손하게 대했죠. 의심을 완전히 풀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수요일 오후 박 할머니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아, 큰일 났어. 조합에서 사람들이 와서 협박했어. 고소하면 집에 불 지르겠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지금 어디세요? 집에 있어. 무서워서 밖에도 못 나가겠어.
제가 지금 갑니다. 문 잠그고 계세요.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하고 조퇴했습니다. 할머니 댁으로 달려가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조합에서 눈치챈 거야? 주민들이 움직이는 걸 알아챈 건가? 할머니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 옆에 붉은 페인트로 말 조심하시오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협박이었죠. 할머니는 집안에서 떨고 계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안심시킨 후 즉시 정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정우야, 조합에서 주민들 협박하기 시작했어.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아. 알았어. 경찰한테 연락해서 보호 조치 요청할게. 그리고 정우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도 조심해. 조합에서 눈치챘을 수도 있어.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했을 때 우편함에 편지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죠. 찢어서 열어보니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강민준 씨, 당신이 뭘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두는 게 건강에 좋을 겁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제 협박까지 하는구나. 할아버지한테 했던 것처럼. 저는 편지를 구겨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이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합에서 제 정체를 눈치챈 것 같습니다. 조심하세요. 2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협박받았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야죠. 금요일까지 버팁시다. 금요일. 단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만 더 버티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목요일 오전 출근하자마자 박철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민준 씨, 내일 총회 준비 다 됐어요? 네, 프레젠테이션 자료랑 다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내일은 중요한 날이니까 실수 없이 해야 해요. 박철수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 회계실로 돌아온 저는 이수진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도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내일이 마지막이라고. 퇴근 시간이 되자 김성호 총무가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준 씨, 내일 일찍 와요. 7시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가 돌아서 가는데 제 어깨를 톡 쳤습니다. 장난스러운 제스처 같았지만 그 눈빛은 경고처럼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정우를 만났습니다. 카페에 앉아 마지막 점검을 했죠. 내일 오전 10시 총회 시작. 11시쯤 증거 공개. 경찰은 11시 반에 투입. 주민들은 12명 전부 참석한대. 현장에서 진술할 준비도 됐고, 이수진 회계사는 그분도 증인으로 나설 거야. 내부 고발자니까 처벌은 감면받을 수 있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 영정 사진을 꺼내봤어요. 환하게 웃고 계신 할아버지. 제가 대학 합격했을 때의 사진. 할아버지, 내일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편에는 불안감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금요일 새벽 저는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속에서 박철수가 웃으며 총회장 문을 잠그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갇힌 채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핸드폰을 보니 새벽 5시였습니다.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어요. 씻고 옷을 입은 후 저는 조합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6시 30분 저는 텅 빈 조합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이른 시간이었지만 이미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철수 조합장이 회의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걱정 마. 오늘 다 정리될 거야. 주민들 와도 상관없어. 전화를 끊은 박철수가 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뭔가를 아는 듯한 비장한 웃음. 불안해. 뭔가 이상해. 일찍 왔네요, 민준 씨. 오늘 긴장되죠? 네, 처음 맞는 큰 행사라서요. 걱정 마요. 오늘 당신 할 일은 별로 없을 테니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세팅을 시작했어요. 의자를 배치하고 프로젝터를 설치하고 자료를 준비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오전 8시 이수진이 출근했습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로를 격려하는 몸짓이었죠. 9시가 되자 주민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머니, 이 할아버지, 최 할머니, 제가 만났던 피해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동시에 어려 있었습니다. 9시 30분 총회장은 거의 꽉 찼습니다. 70여 명의 주민들. 하지만 제가 기다리던 정우 변호사는 보이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연락도 없었습니다. 왜 안 오는 거야? 9시 50분 저는 화장실로 가는 척하며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신호가 간 뒤 통화가 연결됐어요. 민준아, 미안해.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 경찰이 안 와. 갑자기 상부에서 대기 명령이 떨어졌대.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구청 쪽에서 압력 넣은 것 같아. 조합장이 미리 손을 쓴 거야. 손에 든 핸드폰이 떨렸습니다. 경찰이 안 온다면 증거를 공개해도 현장에서 체포할 수 없다는 뜻이었죠. 그럼 어떻게? 일단 증거는 공개해. 주민들 앞에서라도. 나는 지금 경찰서로 가서 다시 설득해 볼게.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얼굴을 봤어요. 창백하게 질린 얼굴.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김성호 총무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나오길 기다렸다는 듯이. 민준 씨, 긴장했어요? 네, 조금요. 오늘 재밌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총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오전 10시 정각 총회가 시작됐습니다. 박철수가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천호 재개발조합 정기 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먼저 지난 1년간 조합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는 조합의 실적, 재개발 일정, 보상금 현황이 나타났죠. 물론 모두 조작된 숫자들이었어요. 저는 뒤에서 지켜보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계획대로라면 11시쯤 제가 기술적 문제를 핑계로 프레젠테이션을 바꿔치기 하기로 했었죠. 하지만 경찰이 오지 않는 상황에서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수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해야 한다고. 10시 30분 박철수의 발표가 계속됐습니다. 그럼 이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5구역 이주가 시작되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박 할머니가 손을 들고 일어섰어요. 조합장님, 질문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 보상금이 왜 시세의 절반밖에 안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총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철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할머니, 그건 감정평가 결과를 따른 거니까. 감정평가가 조작된 거 아닙니까? 이번엔 이 할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제 도장도 누가 훔쳐갔어요. 제가 동의한 적 없는데 동의서에 제 도장이 찍혀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의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그건 오해입니다. 어르신께서 깜빡하신 거죠. 깜빡한 게 아니라 도둑질입니다. 최 할머니도 일어섰습니다. 피해 주민들이 하나둘 일어서며 항의하기 시작했죠. 총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지금이다. 지금 해야 해. 저는 재빨리 노트북으로 다가가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바꿨습니다.
제가 준비한 진짜 증거 파일로요. 박철수가 저를 보며 소리쳤어요. 거기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고 첫 번째 증거가 나타났죠. 위조된 동의서들의 비교 사진. 진짜 도장과 위조 도장의 차이. 이게 뭐야? 누가 저거 끄라고. 김성우가 달려왔지만 이수진이 막아섰습니다. 주민들이 볼 권리가 있어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비리장부, 실제 시세와 지급된 보상금의 차이, 그리고 조합장, 건설사, 공무원이 나눠 가진 금액. 총 회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주민들의 고함 소리, 박철수의 변명, 혼란 속에서 저는 계속 증거를 넘겼어요. 그리고 마지막 화면. 호텔 VIP룸에서 돈봉투를 주고받는 영상이었습니다. 이번 달 정산 금액입니다. 조합장님 8천. 영상 속 박철수의 목소리가 총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민들이 경악하며 화면을 바라봤어요. 저게 진짜야? 우리 돈을 저렇게. 박철수가 단상에서 내려와 노트북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이 그 앞을 막아섰죠. 조합장님, 이제 끝났어요. 인정하세요. 당신도 공범이잖아. 네, 저도 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총회장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정우 변호사가 들어오고 있었고 그 뒤로 경찰관 5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왔다. 경찰이 왔어. 강민준입니다. 저는 강대식 어르신의 손자이고 지난 2달간 조합 내부에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저는 총회장 앞으로 걸어나가며 말했습니다. 주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박철수 조합장과 공범들은 2년간 51억 원을 횡령했고 17명의 독거노인들을 속이고 협박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제 할아버지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억울함에 쓰러지셨고 3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할아버지 전화를 받지 않은 것도 관심을 갖지 않은 것도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저는 박철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들이 할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경찰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박철수 씨 횡령, 사기, 공갈, 뇌물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박철수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그는 끝까지 발악했어요. 이건 함정수사야. 불법이라고. 증거는 모두 합법적으로 수집됐습니다. 내부 고발자도 있고요. 이수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제 죄도 있으니까요. 경찰이 박철수와 김성우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총회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희망이 섞인 혼란이었어요. 주민들이 하나둘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박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민준아, 고생했다. 대식이 영감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할머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2달간 꾹꾹 눌러 담아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고 저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진작 할아버지한테 잘했어야 하는 건데. 아니야. 넌 잘했어. 정말 잘했어. 주민들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눈물과 웃음이 동시에 어려 있었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의는 실현했지만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총회가 끝나고 3일이 지났습니다. 박철수와 김성우는 구속됐고 언론에서는 연일 재개발 비리 사건을 다뤘죠. 제 핸드폰에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건 제가 주목받기 위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화요일 오전 변호사 정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아, 경찰서로 와줄래? 조사받을 게 좀 있대. 무슨 조사요? 내가 수집한 증거들에 대한 거야. 걱정하지 마. 절차상 필요한 거니까. 경찰서에 도착하자 형사 2명이 저를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차가운 형광등 아래
금속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죠. 강민준 씨, 당신이 조합의 위장 취업해서 증거를 수집했다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짜 이력서를 제출했고요. 네.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 자료를 무단으로 촬영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범죄를 밝히기 위해 동기야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형사는 한숨을 쉬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박철수 측 변호사가 당신을 역고소했어요. 명예훼손,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등으로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고소를 당한다고? 그리고 이수진 회계사의 증언도 문제가 있어요. 그녀도 2년간 공범이었거든요. 법정에서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박철수는 풀려나는 건가요? 아직은 구속 상태지만 보석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박철수 뒤에 더 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정우가 조사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오는 저를 보더니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들었어. 역고소 건. 정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처벌받는 거야? 최악의 경우 벌금형은 나올 수 있어. 하지만 집행유예 받을 가능성이 높아. 박철수는요? 정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증거가 많긴 한데 박철수 쪽에서 거물 변호사를 고용했어. 절차상 하자를 계속 문제 삼을 거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강민준 씨죠? 저는 박철수 조합장 변호인 김상욱입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합의하시죠. 당신이 역고소권을 취하시면 저희도 선처를 요구하겠습니다. 선처요? 당신네 의뢰인이 할아버지를 죽였는데요. 강민준 씨,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당신도 법적 문제가 있어요. 이대로 가면 당신도 전과자가 됩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전과자. 그 단어가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또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 동봉되어 있었어요. 제가 조합 사무실에서 서류를 촬영하는 모습. 누군가 몰래 찍은 사진이었죠. 편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증거 수집 과정의 불법성. 법정에서 쓰겠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를 역으로 몰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수진 회계사가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는 거였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이수진의 남편과 어린 아들이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강민준 씨요? 네, 그런데 회계사님이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대요. 유서도 있었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수진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말이었죠. 왜 그런 거죠? 협박 전화가 계속 왔대요. 아들한테 해코지 하겠다고. 그리고 법정에서 공범으로 처벌받을 거라는 협박도 있었고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한테 뭘 시킨 거예요?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수진은 양심의 가책으로 저를 도왔고 그 대가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제 잘못이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깨어나더라도 정신적 충격이 클 겁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정의를 실현하려 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한 건 아닐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할머니였어요. 민준아, 큰일 났어. 조합에서 또 사람 보냈어.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이주비 한 푼도 못 받는데.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민준아, 미안한데. 나 나이도 많고 갈 곳도 없어.
다른 할머니들도 다들 무서워하고 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주민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협박과 압박 앞에서 하나둘 포기하기 시작한 거죠. 일주일 후 박철수의 보석이 허가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5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거였죠. 그가 나온 다음 날 주민 12명 중 7명이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저는 천호동으로 달려갔습니다. 박할머니 댁 앞에 섰지만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할머니가 식탁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계신 모습이 보였습니다. 동네를 걸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할아버지가 30년을 사신 이곳. 하지만 이제 곳곳에 철거 작업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빈집들이 무너지고 포클레인이 돌아다니고 먼지가 날렸습니다. 모든 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흔적도, 제가 지키려던 정의도. 골목 끝 작은 공원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자주 산책하던 곳이었죠.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못한 건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였어요. 민준아, 내일 검찰 조사 나와야 해. 내 사문서 위조건으로. 알았어. 그리고 민준아, 박철수 측에서 합의금 제시했어. 3억. 내가 모든 고소를 취하하고 증거를 폐기하면 3억.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제 정가도 피할 수 있고 조용히 모든 걸 마무리할 수 있었죠. 어떻게 할 거야?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주변은 어두워지고 있었고 공원에는 저 혼자뿐이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철수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벤치 옆에 섰습니다. 양복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요. 강민준 씨, 이제 그만하시죠. 당신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어요. 주민들은 겁먹었고 증인은 쓰러졌고 당신은 범죄자 신세가 됐어요. 박철수가 봉투 하나를 벤치에 놓았습니다. 3억? 현금이에요. 가져가고 조용히 사세요. 할아버지도 그러길 원하실 거예요. 그는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자신이 이겼다는 확신의 창걸음거리였죠. 저는 벤치에 놓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든 돈으로 모든 걸 끝낼 수 있었어요. 법적 문제도 해결되고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 할아버지는? 그럼 정의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돈의 무게가 아니라 선택의 무게였죠. 하늘은 완전히 어두워졌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 아래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증거도, 증인도, 주민들의 용기도, 그리고 무엇보다 제 확신이 이대로 끝나는 건가? 이렇게 지는 건가? 봉투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저는 그 봉투를 휴지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할아버지, 아직 포기할 수 없어요. 그날 밤 저는 변호사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야, 합의 안 할 거야. 끝까지 싸울 거야. 민준아, 정말 그럴 거야? 이기기 힘들어. 알아. 근데 여기서 포기하면 할아버지한테 더 죄짓는 거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정우가 말했어요. 알았어. 그럼 마지막 카드를 써보자. 위험하긴 한데. 무슨 카드? 언론이야. 법정에서 지면 여론 재판이라도 이기는 거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우와 함께한 언론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탐사보도 전문 기자 김지연이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특집 기사로 낼 수 있겠네요. 김지연 기자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이미 초안이 작성되어 있었죠. 재개발 비리의 민낯, 51억 횡령, 그리고 한 청년의 위장 잠입. 기사는 이번 주 금요일에 나갑니다. 그 전에 방송 인터뷰도 섭외해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런 부조리는 반드시 알려져야 해요. 그런데
김 기자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민준 씨, 이거 나가면 당신도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겁니다. 각오하셨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각오는 했으니까요. 잃을 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저녁 메이저 방송국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스튜디오 조명 아래 앉으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하자 이상하게 침착해졌습니다. 오늘은 천호 재개발 비리 사건의 내부 고발자를 모셨습니다. 강민준 씨,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재개발 조합의 사기와 협박으로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를, 위장 취업 과정을, 수집한 증거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죠. 45분간의 인터뷰 동안 저는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대기실로 돌아왔을 때 핸드폰에는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가 쌓여 있었어요. 대부분 응원의 메시지였지만 협박도 섞여 있었습니다. 입 닥치지 않으면 죽는다. 가족들 조심해라.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금요일 아침 김지연 기자의 특집 기사가 메인에 떴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천호 재개발 비리가 올랐고 SNS에서는 박철수 조합장 규탄 운동이 시작됐죠. 여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준 씨,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올 수 있으세요? 검찰청에 도착하니 제가 만난 것은 평범한 조사관이 아니었어요. 특별수사팀장 박민호 검사였습니다. 앉으세요. 당신 인터뷰 봤어요. 네. 용기 있더군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박 검사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당신이 수집한 증거 중에 구청 공무원 최민수와 관련된 자료가 있던데 혹시 그 위에 사람은 없었나요? 그 위요? 최민수는 말단이에요. 진짜 큰 손은 따로 있을 거란 얘기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박철수 배우에 더 큰 권력이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 특수부에서도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었어요. 당신 덕분에 물꼬가 트였고요. 박 검사가 파일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는 구청장, 국회의원, 심지어 광역시 관계자들까지 연결된 조직도가 그려져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재개발 비리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전국적인 조직 범죄예요. 천호는 시작에 불과하고. 박 검사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강민준 씨, 우리와 협력할 의향 있습니까? 당신 증거와 우리 조사를 합치면 이들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어요. 제가 뭘 해야 하는데요? 법정 증인으로 서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겪은 모든 것을 증언해 주세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2주 후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주민들과 기자들로 가득 찼고 카메라들이 법정 안을 향하고 있었어요. 피고인석에는 박철수, 황진수 건설사 대표, 최민수 구청 공무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저를 보며 차갑게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고 공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박철수가 2년간 17명의 독거노인을 상대로 사기, 횡령, 협박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강대식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합니다. 박철수 측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강대식 씨의 사망은 자연사입니다. 피고인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 놓였고 그것이 뇌출혈의 직접적 원인이 됐습니다. 그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법정 공방이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 차례가 왔어요. 증인 강민준,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섰습니다. 선서를 하고 검사의 질문에 답하기 시작했죠. 증인은 조합에 위장 취업했다고 했는데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부터
조합에 들어간 과정, 증거를 수집한 방법, 호텔 회의실에서 목격한 뒷거래까지 하나하나 또렷하게 증언했습니다. 박철수 측 변호사가 반대 신문에 나섰습니다. 증인, 당신은 가짜 이력서로 취업했죠? 네. 그럼 사문서 위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범죄자가 수집한 증거를 믿을 수 있을까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범죄를 밝히기 위해 불가피하게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수집한 증거 자체는 진실입니다. 불가피하다고요? 정상적인 방법도 있었잖아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경찰도 구청도 모두 그들 편이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방청석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이수진이었어요. 그녀는 퇴원한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재판장님, 저도 증언하고 싶습니다. 재판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증인 명단에 없는데요? 긴급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저는 조합 내부자이고 모든 비리를 목격했습니다. 검사가 재판장에게 속삭였고 잠시 후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이수진이 증인석에 섰어요. 저는 2년간 공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강민준 씨에게 증거를 넘겼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장부 조작 방법, 도장을 훔치는 수법, 주민들을 협박한 방법.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강대식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날 조합에 전화하셨을 때 제가 받았습니다. 이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르신은 울면서 억울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건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이수진의 증언은 강력했어요. 내부자의 고백이었으니까요. 재판은 오후 내내 계속됐습니다. 피해 주민들의 증언, 전문가 감정서, 녹취록 재생, 모든 증거가 박철수의 범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박철수,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박철수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웃고 있었어요. 재판장님, 저는 무죄입니다. 모든 것은 합법적인 절차였고, 피고인, 갑자기 방청석에서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박할머니였어요. 당신이 우리 대식이를 죽였어. 인정해. 조용히 하십시오. 법정 경위가 제지했지만 다른 주민들도 하나둘 일어섰습니다. 우리 돈 돌려줘. 사기꾼.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십시오. 법정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재판장이 선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을 진행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고 공판 날 법정은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으니까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철수는 2년간 조직적으로 17명의 독거노인을 상대로 사기, 횡령, 공갈, 협박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강대식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인정한다. 박철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피고인 박철수에게 징역 18년 및 벌금 30억 원을 선고한다. 피고인 황진수에게 징역 12년, 피고인 최민수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법정이 환호와 울음으로 뒤섞였습니다. 주민들이 서로를 껴안았고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죠. 저는 그저 증인석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겼다. 드디어 이겼어. 하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공허함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판결이 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언론의 관심은 점차 사그라들었고 다른 사건들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기 시작했죠. 세상은 빠르게 잊어갔지만 저는 여전히 그 시간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3개월간의 휴직을 마치고 다시 책상에 앉았을 때 모든 게 낯설었어요. 동료들은 저를 영웅처럼 대했지만 저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늦게나마 할아버지를 위해 뭔가를 한 손자일 뿐이었죠. 매일 아침 출근길, 저는 할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 들렀습니다. 작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혼자 절을 올렸어요. 할아버지, 이겼습니다. 박철수는 18년 형을 받았고 빼돌린 돈도 모두 주민들에게 돌려줬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사진 속 할아버지는 그저 환하게 웃고 계실 뿐이었죠. 그런데 할아버지, 왜 기쁘지가 않을까요? 이기긴 한 건가요? 어느 토요일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른 사람은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그 뒤에 50대 여성이 서 있었고요. 강민준 씨 댁 맞으시죠? 저는 박철수의 부인입니다.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왜 이 사람이 여기 온 걸까요? 무슨 일로?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5분만 시간 내주실 수 있나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여자아이는 소파에 앉아 저를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철수의 부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남편이 정말 나쁜 짓을 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죠. 사실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그런 일을 하는 줄 알았다면 말렸을 거예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집도 압류됐고 딸아이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사기꾼이래요. 여자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건가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만큼 쥐어짜서 물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딸아이만큼은 제발 놔줬으면 해서요. SNS에서 딸아이 사진이 돌아다니고 학교 앞에서 기자들이 기다리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아이를 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연민, 죄책감, 모든 게 뒤섞였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언론사에 한마디만 해주세요. 가족은 상관없다고. 그것만 해주시면. 그녀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자아이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죠. 두 사람이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의를 실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정의가 만든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죄 없는 아이까지. 복수는 승리인가 아니면 또 다른 폭력인가. 다음 주 저는 약속대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철수의 가족들은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딸에 대한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부 언론은 비난했습니다. 가해자 편을 든다고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죄 없는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으니까요. 같은 날 오후 이수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 씨,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수진은 많이 여위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상담도 받고 있고요. 다행입니다. 민준 씨, 고마워요. 가족들 보호해줘서 당연한 거죠. 이수진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제가 벌금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님이 선처를 요구해서 집행유예로 끝났어요. 잘 됐네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려고요. 그녀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재개발 피해자 상담센터 설립 계획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우리 같은 피해자들을 돕는 센터를 만들려고 해요. 법률 상담, 심리 치료, 재정 지원까지. 다시는 강대식 어르신 같은 분이 나오지 않도록.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정말 고맙죠. 민준 씨 회계 전문가잖아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주말마다 저는 센터 설립을 도왔고 주중에는 회사 일을 했죠. 바쁘게 움직이면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혼자 아파트에 앉아 있으면 공허함이 밀려왔죠. 이긴 것 같지만 진 것 같고 뭔가를 얻은 것 같지만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할아버지 집터를 찾아갔습니다. 이미 재개발이 시작돼서 건물들은 모두 철거된 상태였어요. 할아버지가 30년을 사신 집도 골목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빈터 한가운데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공사 현장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여긴 이제 없어졌어요. 할아버지가 사랑하시던 이 동네도 이웃들도 모두 흩어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정의를 실현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의가 뭔지 모르겠어요. 박철수는 감옥에 갔지만 할아버지는 안 돌아오시잖아요. 제가 진작 전화를 받았더라면, 관심을 가졌더라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시던 자리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2달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분노도 슬픔도 후회도 공허함도. 한참을 울고 나서야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할아버지의 낡은 도장을 꺼냈어요. 모든 일의 시작이었던 그 도장. 도장을 땅에 묻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계시던 그 자리에. 그리고 작은 돌을 올려놓았죠.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이제 제대로 살게요. 6개월 후 희망 재개발 상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피해 주민들, 변호사 정우, 김지연 기자, 그리고 박할머니. 테이프 커팅을 하고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사진이었습니다. 강대식 어르신을 기리며 박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대식이 영감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할머니, 제가 할아버지한테 잘했어야 하는데 넌 충분히 잘했어, 민준아. 늦었지만 제대로 했잖니. 개소식이 끝나고 저는 혼자 센터에 남았습니다. 할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이제 시작이에요. 할아버지처럼 고통받는 분들이 더 이상 없도록 할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지역 너머로 새로운 건물들이 올라가고 있었죠. 옛것은 사라지고 새것이 들어서는 풍경. 저도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후회와 죄책감을 짊어진 채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잊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고통을, 제 후회를,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거였죠. 복수는 끝났습니다.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시작은 지금부터였습니다.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오후 7시 30분. 할아버지가 늘 전화하시던 시간이었어요. 저는 매일 이 시간에 알람을 맞춰뒀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알람을 끄고 저는 할아버지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요. 내일도 잘할게요. 사랑해요. 사진 속 할아버지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센터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거리는 활기찼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도 그 일상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과 제 후회와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안고서 이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것이었습니다. 정의는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살아가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라셨을 그런 삶을.